아니 나 우리 아들 5살인데 네. 티니핑 장난감 5만 원짜리도 못 사주는데 이걸 세금으로 샀다고요? 이런 걸 세금으로 사고 그걸 또 가지고 가면은 이건 안 되죠. 예.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얘기가 안 나오네. 뭐 500만 원짜리건 5천만 원짜리건 본인 돈으로 산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캣타워 이것뿐만이 아니라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도 단가만 해서 2천만 원짜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다 특검해야 될 거예요. 특검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과거에도 관저 2종 공사부터 해서 다 밝혀야 될 게 지금 또 드러난 거예요. 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 다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다 재판 제대로 받았잖아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저는 지기현 판사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손에 지금 내란 혐의가 향방이 결정된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청년 세대를 병풍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정치의 나쁜 습관이 또다시 예.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정말 저도 아주 격한 비난을 하고 싶은 장면이었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망상 속에만 갇혀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조금 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들, 장면들이 있다면 여러분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 사이 쌓인 정치권 뉴스들이 많은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강성필입니다. 3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떻습니까? 3년과 5년 차이 많은데 감옥 가면. 자,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공보특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오늘 역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진행 중이죠 한참. 네, 그렇습니다. 내란 수계 재판이 네, 첫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 판사가 지기현 판사예요? 네, 지규현 판사.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지규현 판사와 함께하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작과 끝을.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그 2월, 3월에 네. 공판 준비기를 이미 가졌고 오늘이 이제 피고인이 출석하는 첫 공판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속 취소를 다 했잖아요, 이 재판부에서. 네. 구속 취소하고 나서 이제 사인으로 첫 공판에 참석을 한다. 첫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 특전대대장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부른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진우 네. 수방사령관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거나 대답을 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시를 받은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 해서 불렀던 증인인데 여기도 형사재판의 첫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본청 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를 아마 집중적으로 묻게 될 것이고. 그게 제일 핵심이군요. 네.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느냐.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요 얘기는 재판이 알아서 진행되면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전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출석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서 다들 일부러 만들진 않았지만 포토라인이 있었고 그냥 출석을 지상으로 했었는데 네. 요번에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은 차량으로 출석하는 것을 지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이제 허용을 한 상태다. 언론 노출을 안 할 수 있는. 네, 안 이렇게 해도 되는. 되면 안 할 수 있게 네.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재판부가 설명하긴 했어요. 이게 기자들이 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네. 아직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볼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이제 지상 출입을 다시 한번 얘기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 네. 법정 안에 들어가서 전직 대통령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는 스케치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했어요. 정식 재판 시작 전에 이제 잠깐 뭐 앉아 있는 모습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찍어주는. 들어와서 앉는 모습.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법정 내부 촬영은 다 불가능하고 신청할 경우에 이제 재판부가 허락을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혜 논란이 있다는 거군요. 네. 네. 근데 뭐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법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이랬다든지 뭐 이런 건 얘기는 안 해주나요 보통? 아니 뭐 피고인의 어떤 안전상 경호 문제 뭐 이런 네. 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 다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다 재판 제대로 받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배려 다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 전직에 대한 사례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저는 지기현 판사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이 지기현 판사가 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지금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햄버거보살 이런 사람들의 형사재판을 다 같이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손에 지금 내란 혐의가 향방이 결정된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우리가 평소와 같았으면 모르겠지만 이 전에 이미 구속 취소를 내린 5,100만 분의 사나이를 만들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야당으로서 아니구나 원내 일당이구나 원내 일당으로서는 네.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사건 자체를 크게 보면 이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다 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그런 모양이군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우리가 방송 같은 걸 보면 자료 화면으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이런 수입은 모습까지 싹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짓 하면 다 수위 있고 깜방 간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 이런 것을 안 보여준다는 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네. 오늘 재판에서 이 지규현 판사의 친절함이 하나 더 드러나는데 뭐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첫 재판에서 피고인을 세우면 이제 인적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이름 확인하고 직업 확인하고 물어봐야죠. 주소지 확인하고 주소지가 바뀔 경우에는 재판부에게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전직 대통령 재판 때는 직업 물어보면 무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지금 깨알같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네, 흉내낸 국민 건가요? 여러분. 근데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네. 먼저 직업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렇게 판사가 물어보는 얘기를 거예요. 해준다고요? 근데 그건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지만 그래도 물어야 되는 게 절차 보통은 다 아니에요? 묻죠. 심지어는 주민번호도 물어봐서 기자들이 앉아있으면 맞아요. 다 들려요. 어. 뭐 우리가 그걸 딴 나쁜 짓을 하진 않지만 보통 다 그렇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네. 오늘은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았다. 요즘은 생년월일을 묻습니다. 뒷번호는 얘기 안 하나요? 요즘은요. 네. 아니 뭐 어쨌든 그러니까 묻는 거는 네. 똑같이 묻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꼭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뭐 유재석 씨가 나왔 뭐 연예인이죠. 이렇게 정영진 하고- 씨가 나왔을 네, 때 뭐 조영정 씨가 나와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누가 오든 방송인이죠. 하여튼 물어봐서 그거는 이제 그 피고석에 선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게 그 의무 같은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네. 전직 대통령 정도 되면 네. 그 탄핵 결정으로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네. 이른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해서 음. 뭐 다 아는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우리가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판사 앞에 쓰고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이 사람만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은 판결 자체가 판결도 좀 이 사람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보통 유명인들이 이제 유명 정치인들이 이렇게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 어쩔 때는 검찰총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뭐 차례 한 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되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업 뭐냐고 했을 때 본인이 무직입니다. 근데 상당히 수치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배려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판사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스윗함이 이렇게 권력이 좋아. 있었던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특혜로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아무런 권력도 없는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 따뜻한 판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한테 이러잖아요. 그럼 아첨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제가 한 가지 그게. 예를 들어드릴까요? 모 방송인이 재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업에. 그러니까
방송인입니다. 아니면 정치 평론가입니다. 하니까 예 무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측이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본인이 그 당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 법정의 진행을 우리가 직접 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 스윗하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추정의 영역인 것 같고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죠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 파면당하셨죠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먹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그 뉘앙스를 직접 보거나 듣질 못했으니까 다만 이 재판부가 국민 전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더더군다나 구속 취소로 인해서 대단한 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정말 그 추호도 의심을 살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실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2번이나 구속 취소 신청했는데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그 정도로 뭔가 사실관계 자체를 오도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아까 오늘 그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했던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헌재 결정문에도 이 조성현 단장의 증언은 신뢰가 돼서 결정문에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다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러면은 형사법정에서도 아마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 국회 관련된 부분의 법원 판단도 저는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헌재가 상세하게 판단한 것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8분 그 경력을 합치면은요 사법연수원 2년씩 하고 그다음에 4명의 남성 재판관 중에 3명은 군법무관을 거쳤는데 그 경력을 다 합해서 더해 보니까 274년인가 그래요. 연수원하고 군법무관을 빼면 8명 합계 249년이거든요. 합계 250년 정도 되는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어떤 사실 인정했으면은 그 판단을 부장판사급에서 아무리 뭐 증언이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달라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크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데 우리가 지난번 구속 취소 사건에서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봤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판단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검찰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적이 어디 있었냐. 근데 검찰은 또 항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일반적인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우려의 단계니까 저도 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면 존중은 하고요. 다만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국민들이 그렇게 저 사람 특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네. 괜한 오해 생기는 건 아닌가. 뭐 이름 몰라서 묻나요 이게? 그죠? 다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그 관저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뭐 뉴스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요일 5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금요일 5시요? 네. 기분 좋죠. 기분 좋은 퇴근이 아닙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는 시간대에 이제 상당히 교통 체증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길을 다 교통 통제를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약간 분노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려온 길이라는 게 이제 관저에서 한남동에서 사저까지. 서초동을 내려오는 네. 그 길을. 근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 그 퇴거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일일이 안아주고 이제 악수를 하고 했는데요. 그리고 사저로 돌아가서는 지지자들 만나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2030, 40 청년들 빨리 오셔가지고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야, 5년 하나, 3년 하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인은 진짜. 대인이에요. 저런 걸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하죠.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더니 삼겹살도 3인분하고 5인분 차이가 큰데 이런 말이 국민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민주당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진보 일간지라고 하는 사설에서 네. 민주당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도 깊숙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돌아봅니다. 근데 하물며
보수 일간지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에서도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파면 후에도 여전히 기괴한 현실 인식, 비현실적인 억지 주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국민의힘에게 이게 좋은 영향 주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20, 30대는 빨리 오시고 저 60, 70대는 좀 뒤로 가시라는 건 이거는 뭐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이랑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랬잖아요. 본인에게도 아직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청년층에게 호소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 과잠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대학교 이렇게 로고가 새겨진 그 학교 잠바 입고 잠바, 와서 네. 안고 울고. 근데 이거 대통령실에 요청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날 보시면요, 폴리스 라인을 그 학생들 뒤로 쳐놨어요. 그 학생들은 이미 얘기가 돼 있고 앞에 도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직 대통령이어도 경호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체 접촉,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이 가도요 경호처는 막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체 접촉할 수 있었다. 이건 미리 다 사전에 기획된 거고 또 기획된 것이라는 게 증명하는 이유 하나가 거기 있는 친구들이요 다 각각의 학교가 다 달라요. 각각의 학교 잠바를 고루고루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제 모교는 없었으면 했는데 너무 있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참 고개를 못 들었는데 그런 모습들 그렇게 되게 구태한 모습들이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그런 걸 못 버렸다. 예. 그 장면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고요. 청년 세대를 병풍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정치의 나쁜 습관이 또다시 예.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입니다. 정말 저도 아주 격한 비난을 하고 싶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그 관저에서 퇴거하기 이틀 전에도 전한길 씨 만나가지고 그런 네, 얘기했다고 네. 하잖아요. 뭐 나는 감옥 가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거기서 청년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뭔가 청년에 대해서 언급한다면은 아마 딱 한 가지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왜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삶이 대통령 시키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주말마다 집회 나가고 무슨 뭐 대통령 구하겠답시고 서부지법에 새벽에 난입했다가 다 구속되고 줄줄이 처벌받고 이런 삶이겠습니까? 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아주 보통의 삶, 아주 보통의 꿈, 아주 보통의 하루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네.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은 청년에 관해서는 지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건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파면 당했는데 그게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서 이 청년들을 앞에 도열시킨 것도 대통령실 요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는 이렇게 쓸모없는 참모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참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빛나게 만들고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청년들이 자기 보고 과잠 입고 와가지고 울고 막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이상하네, 진짜 나 인기가 있나 보네 그렇게 착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하니까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겼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뭘 이겼다는 걸까? 이게 바로 그 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임금이 다 벗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신하들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러니까 본인도 뭔가를 입은 것 같아.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되게 자랑스럽게 하죠.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망상 속에만 갇혀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 저 같으면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금요일 날 관저 떠날 때 먼저 어떤 형식으로 떠날 건지 메시지는 낼 건지 안 낼 건지 혹시 무슨 세레머니 있는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다 말렸어야죠. 근데 그런 말도 못 물어봤거나 아니면 그걸 알았어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네. 또 주말에 쇼핑도 좀 다닌 모양이던데. 쇼핑이라고 단정할 수는 산책 없고. 산책? 예. 예.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에 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모습이 JTBC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김성훈 차장도 함께 했고요. 좀 편한 복장으로 다들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산책 아무튼 그 이후에는 한 여성을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이 나가고 있어요. 네. 자, 뭐 이건 뭐 산책이야 뭐 불법행위는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 있을 때 뭔 돈으로 저거 샀나 싶을 만한 의혹이 생기는 것들이 하나하나 좀 포착이 되고 있죠. 네, 이삿짐. 근데 이사를 이렇게 가나 봐요. 다 보이게 가는 것 같은데 이삿짐에서 캣타워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네. 고양이들 이렇게 놀이시설. 예. 운동 놀이기구. 시설. 네. 네. 이런 그 관저 공사에 관한 21g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따르면 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캣타워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품목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관저에 욕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자재값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편백 욕조, 히노키탕을 설치 히노키. 한 것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여기서 네. 예산 부족으로 행안부 예산을 전용한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쓰실 수 있는데 이게 캣타워가 나라 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가면 횡령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걸 나라 돈으로 샀다고요? 네, 이게 이제 예산이 들어갔다. 그래서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500만 원짜리 설치 항목에. 고양이 장난감을 네. 장난감이라고 장난감 하지 마시고요. 장난감 여기 아니에요? 양집사가 많습니다. 네. 놀이동산. 놀이동산. 운동기구. 네. 아니 나 우리 아들 5살인데 네. 티니핑 장난감 5만 원짜리도 못 사주는데 이걸 아. 세금으로 샀다고요? 아니 돈 많으면 쓸 수 있어요. 예, 예, 돈 많으면 할수 뭐 있죠. 쓰실 수 있죠. 그거 뭐 당연히 가능한데 이런 걸 세금으로 사고 그걸 또 가지고 가면은 이건 안 되죠. 예.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얘기가 안 나오네. 저는 아마 이 캣타워 같은 경우도 누가 사라고 했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김건희 씨가 키우던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500만 원짜리건 5천만 원짜리건 본인 돈으로 산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행안부에서 예산 13억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돈이 부족하니까 행안부 예비비를 전용을 했어요. 이 전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사무용품을 사겠다라고 뭐 1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간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뭐 목적을 의회에다가 바꿔서. 목적을 바꾼 거예요. 네.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인 거예요. 아주 치사한 거죠. 근데 여기에 박자를 맞췄다는 행안부 직원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행안부 직원들이 마음 놓고 예비비를 전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후배 술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 놓고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개 사료값 아낀다 이렇게 비난했던 권성동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듣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정말 예산 잘 아껴 써야 된다.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네.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이 들어들면서 그러니까 궁금증으로 떠오른 것이 뭐냐? 과연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어디로 집무실을 쓸 것인가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돈 드니까 딴 데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뭐 고양이와 캣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도 단가만 해서 2천만 원짜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세금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다 특검해야 될 거예요. 특검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과거에도 관저 2종 공사부터 해서 다 밝혀야 될 게 지금 또 드러난 거예요. 네. 이 국민들이 2천만 원짜리 히노키 욕조, 500만 원짜리 고양이 놀이시설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예요.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전 정부의 잘못된 부분, 가려진 부분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어느 정부나 하고 갑니다. 그 전 정부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정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 밝히는 작업들은 거칠 거예요. 다만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00만 원짜리 캣타워나 뭐 2천만 원짜리 히노키탕 이런 거에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끼친 것들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지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무리한 탈원전, 통계 조작, 그리고 우리 서해에서 목숨을 잃은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더 분노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결국엔 정부가 바뀌고 나서 다 드러났듯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아직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결국엔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네. 예,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데 좀 더 가까이 일단 이거부터 좀 처리해야 되니까 근처에 생각나는 건 양평 고속도로예요. 사실 이게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는요. 종점을 갑자기 바꿨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는 어디서 보냐면요. 고속도로 도로가 지나가는 중간에 있는 땅들은 오히려 손해를 봐요. 시끄럽고 도로 지나가고 IC 그러니까 인터체인지 혹은 종점. 특히 종점은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글로 나와야 되니까. 그 옆에 주유소만 차려도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갑자기 양평에 김건희 씨의 그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예타도 거기에 안 맞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분노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건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좋은 얘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탈원전이라든지 뭐 국가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긴 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방금 우리 그 특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고양이 캣타워 이런 것들은요 지극히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했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손에 잡힐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쩌면 조금 더 분노를 하는 거는 뭐 과거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 네네네.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가에 미치는 해악은 예를 들면 통계 조작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뿌리 깊죠. 우리 회사가 상장 회사가 그 회계장부를 조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 폐지되죠. 그러면은 그 회사 망할 수도 있고 종업원들 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누구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의 존립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통계 조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그 말초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문제들도 물론 사실관계를 다 바로잡고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네.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더 해악을 끼쳤는가 이런 부분들도 다 두루 살펴봐야 어떤 된다. 정부든 간에 떠나서 다 그렇죠. 네, 조사해야 된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통계 조작은 이제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 이제 막 시작한 단계였으니까 한번 좀 저희가 팔로우를 해보고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참 이 사람의 발언도 전해드려야 되나 하는 이거요. 생각이 늘 있긴 그냥 한데. 전달만 하겠습니다. 이거 전달만 따로 넘어가죠. 논평 듣지 않겠습니다. 예. 그 전광훈 씨를 포함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년 뒤에 다시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윤석열 대통령 뚝심이 보통 센 게 아니다. 5년 후면 다시 모실 수가 있다. 내가 이 전광삼 수석이랑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5년 후에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 수석은 최근에 정광훈 씨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탄핵 결정으로 파면이 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지 않은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뭐 볼 일은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제가 아침에 우리 성경훈 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게 현행법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준 이런 잘못된 발언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을 보수의 스피커라고 취급해주면 안 돼요. 정광훈 씨는 보수의 스피커가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언론에서 자꾸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 말하는 바를 증폭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들이대는 거는 사실 그 전에 별로 없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언론이 자꾸 마이크를 들이대기 시작했냐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주요 가니까. 정치인들이 다 만나고 인사하고 같이 손잡고 연설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저 미디어들도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분들 비판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추풍령 못 넘어간다고. 아, 네. 추풍령. 늘 말씀드리고 네.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하세요, 비나. 추풍령. 당내에서 그건 잘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네. 이쪽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이 원래는 굉장한 어떤 그 잠룡풀을 가지고 있다가 주말 사이에 주르륵 정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세훈 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토요일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약간 좀 쇼킹했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원래 일요일인가에 그 대선 출마 선언하려고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독대가 있었다. 네. 상당 시간이 좀 길게 만났다.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한덕수 추대론이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데 네.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일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독대하고 만나고 한참 이야기 나눈 후에 뭐 정확히 몇 시간 지난지 혹은 뭐 하루 이틀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출마를 결정을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도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지금 당의 분위기가 정말로 당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맡아오신 분들, 그리고 당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 당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분들이 자꾸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경선 참여를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매우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분을 뭐 모셔오느니 뭐 추대를 하느니 해가지고 일종의 정치적 우회 상장을 하려는 그런 꼼수를 기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거든요. 그리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나와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2002년에 그 후단협이라고 있었잖아요. 후단협.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 당시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선출됐는데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 밖에서 새로운 후보를 찾은 게 이제 정몽준 회장이었죠. 네. 그래서 멀쩡한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하라고 압박을 넣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후보 단일화 협의. 그렇죠. 네. 그게 이제 2002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네. 지금 벌써 23년 지났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때 같은 구태 정치와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구를 근데 누구 쫓아고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사람이랑 다시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누가 원하고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분들 본인을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어떤 헤게모니, 대선 이후에 당권이라든가 그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계산 내지는 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당원들의 신임을 배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당연히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당이 정권 획득을 하기를 원하는데 당의 정상적인 경선 절차를 놔두고 외부에서 무소속 후보를 세워요? 그것은 정당 정치의 기본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자 보니까 우리 성영훈 전 대변인께서 본인 당 일이니까 편하게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다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이 국민의힘 경선은 한덕수 차출론으로 이미 김 다 빠져버렸다. 왜냐하면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15룡, 20룡까지 가던 사람들이 이제 네. 빅4 들어갔다가 다시 빅2로 좁아져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들 네. 또 하나의 허들을 또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시그널을 뭘로 봤냐면 아직 한덕수 차출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해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아침 정보지에는 이미 출마 준비하고 있다. 출마 선언문 써놨다. 이런 말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 네, 정보지 정보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10시에 지금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한덕수 권한대행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면은 본인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문장을 국무위원들과-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조금 맞아요. 봐야겠지만.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문수 장관도 출마하냐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출마하잖아요. 그 그쵸, 정치인들의 맞아. 그런 말은 믿을 게 못 되고 현상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그널을 뭐로 봤냐면 아직도 윤석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친윤 주류들은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거기에 나가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되는 꼴도 나는 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빅4에서 빅2가 돼서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어라 이것 봐라 해서 다시 한덕수하고 보수 단일화 후보를 하고 만약에 한덕수 이겼다. 그럼 제가 봤을 때 개혁신당 이준석한테 콜할 겁니다. 그래서 또 2차 또 단일화 이런 거 할 정도로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조금이라도 빛나는 것은 볼 수가 없다라는 의도가 저는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리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워딩이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면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때 이런 얘기하면 뭐 국무위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이걸 잘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 얘기를 오늘 아침 오전 10시에 했다면 이거는 대선 출마 뜻을 밝힌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대선 출마 하냐 마냐 두고 아주 많은 정치권에서 질문도 할 거고 언론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 그럼 대선 출마를 안 한다. 뭐 대선 출마는 나의 길이 아니다. 뭐 요 정도까지 워딩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워딩에 국무위원들과 함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국무위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관련 네트워크를 네.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인데 괄호치고 총리로서가 빠져 있을 수 있고 아니, 권한대행으로서가 빠져 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저는 있죠. 이거 딱 이거 같아요. 나 여기까지만 하고 출마할게. 그럴 수도 있는 여기까지만 하고 거예요. 출마할게로 좀 들리고요. 앞서서 그 이준석 후보 뭐 같이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길래 이거는 억측이라고 한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 또. 네,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 그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이제 원내대표하고 두 분이 다 경선에 불참을 선언했잖아요. 국민의힘에. 이분들이 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탄핵의 과정에 대해서 당의 반성이 없다는 점. 이게 가장 치명적이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들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탄핵에 대한 반성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을 감싸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전혀 성찰도 없이 이렇게 국민의힘이 다시 후보를 낸다? 이거 후보 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벌써 보수 쪽 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저희 이준석 후보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찍었거든요. 한덕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틈새 지금 네. 홍보예요. 아니 진짜로 두 자릿수 찍었어요. 그리고 TK에서는 19%까지도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깐 아니, 여론조사하면은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계일보랑 네. 한국갤럽이랑 한 거고요. 네. 네,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들어가시면 네네.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의 불출마,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이후에 요걸 반기는 목소리들도 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냐, 유리해질 것이냐는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 국민의힘 주자들의 입장을 보면 김문수, 오세훈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한다. 나경원 마중물 되겠다는 그 충정, 존경의 마음으로 받는다. 안철수 당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가치 될 것이다. 한동훈 오 시장의 의제는 내가 일관해온 격차 해소와 같다. 홍준표 오 시장의 화두 적극 받아들여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환영받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요 것 근래 같은데. 가장 환영받는 행보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오세훈 그 시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도 네. 경선 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불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저 다른 후보들이 이게 다 좋아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자기한테 좀 손을 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녹아 있는 그런 발언들인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니까 뭐 충정이다, 당 재건에 뭐 좋은 일이다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면 본인들도 하시지 왜 본인들은 안 하시는지.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한다고 해서 그 반사 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아무리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특성상 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누구인지 명단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 현역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을 때 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지지세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집이 되고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고 지지율로 반영이 되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지는 허수고 허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효과는 당내 후보들에게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 정도라고 그 정도는 한동훈 후보에게 좀 갈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탄핵에 같이 찬성을 하는 어떤 부류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조금은 가겠지만 별
의미는 없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고심 끝에 용단을 내렸는데 이렇게 비판받고 무시받는 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 이제 체육관에서 줄 세워서 전당대회 하던 그런 시절에 국회의원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책임당원이 지금 한 80한 3, 4만 명 되거든요. 네. 작년 전당대회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정도 숫자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컨트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의 각자 판단이 있고 집단지성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문수 장관이 누군지 모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홍준표 시장이 누군지 모르고 오세훈 시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다 이분들 나온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각자 판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불출마를 하게 됐으니 그 지지하시던 분들은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네. 다만 이제 그것은 누구한테 갈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묘해서요. 거기서 만약에 그 웃음을 보이는 순간 그 표는 떠나갑니다. 지금 웃음을 딱 말씀하시는 거 보이는 보니까 한동훈의 오세훈 끌어안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말씀하시죠. 그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고심 끝에 결정 내린 것까지는 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어떤 고민 끝에 포기한 거라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가에서 추측도 있고 설도 있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2000년부터 정치를 하셨으니까 이제 25년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이 상당한 고심 끝에 그 불출마 선언문도 보니까 굉장히 공들여서 쓴 흔적이 보이는 문장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고심을 담아서 입장을 내놨으면은 저는 그 입장의 액면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하나만 근데- 전달을 할게요. 오세훈 네. 시장의 입장 중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의 모습을 보며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총리께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한덕수 차출론이 이제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변을 보더라도 네. 네. 저는 그 오세훈 시장 불출마 선언할 때 맞아 그 좋은 말은 있더라고요.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된다.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참모 역할을 많이 해본 결과 참모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저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태균 이야기인가요? 네, 명태균 케이스. 왜냐하면 벌써 과거에 보니까 휴대폰 8개를 압수당했다고 제가 언론 기사를 봤거든요. 그럼 휴대폰 하나에 1년씩만 사용해도 8년의 시간이 검찰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상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불출마하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정가에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 참모 A설은 참모들은 하지 말라고 말렸다라는 설이 있고 또 어떤 설은 참모 본인이 오세훈 시장 본인이 하기 싫은데 참모들이 끝까지 하자고 해서 일단은 사무실 얻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참모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불출마를 했다는 것은 한덕수 차출전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가 너무 비정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불출마를 하신 분을 이렇게까지 계속 두고두고 비판을 하나 싶고. 아 비판이 아니라 네. 이런 이유가 있는 것 우리 같다. 병법에도 항장은 불참이라 그러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습니다. 참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199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패배하고 정계 은퇴 선언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 시절 조선일보도요 통으로 면을 여러 개 털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조명해 줬어요. 원래 김대중 전 불출마나 대통령과- 정계 은퇴할 때는 원래 그렇게 예의를 갖춰주는 게 정치권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탄핵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 평가하는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비교하는 건 좀 안 맞죠. 아니 그 정도로 원래 예를 갖추는 게 정치권의 아니 불출마는 예법이라고요. 이긴 하지만 아직 시장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죽이지는 마세요. 아니, 하실 일이 창창하게 있습니다. 예, 아니 네. 근데 저기 뭐야 참모들하고 이야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는 건 조금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면요 저는 이제 모셨던 분들이 불출마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불출마는 참모들에게 있어서 사실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 마시라 이렇게. 예, 아니 참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 후보 자신이 이렇게 아. 결정을 했을 때 왜냐하면 참모들은 어쨌든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김을 쫙 빼면서 하지 마라. 그럼 산모도 굉장히 허탈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결정은 일단 해놓고 야, 나 이미 말했어. 어쩌겠니?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라서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의 또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한덕수 차출론이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뭐 지지율 같은 것도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되는 모양이죠. 아, 네. 오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2%로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근데 오늘 월요일 항상 발표되는 리얼미터 에너지경제 의뢰로 하는 조사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8.6% 나왔습니다. 8.6이요? 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48.8%, 당 내에서 야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10.9%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덕수 후보가 8.6%로 상당히 이제 앞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름이. 이건 언제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 4월 9일하고 11일. 네, 4월 그렇습니다. 9일에서 11일 사이면 1,500명 상대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근데 요게 이제 한덕수 사실은 그 권한대행 총리의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엔 참여하지 않겠다.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죠.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면은 경선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아니 이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본인이 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미 다 정리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우리 말하자면 관계자들, 알 수 없는 소식통씨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총리실 말은 알 수 없는 소식통은 아니고 이제 그 측근들 이야기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본인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럼 출마를 할 것이냐? 출마를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보고는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전히 그냥 마지막 저 국무총리로서 소명을 다하고 이제 정치권으로 따로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속마음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살아온 삶을 보면 뭔가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분은 아니거든요. 나오는 게 무리수예요?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일을 본인이 공고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대선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심판복 벗고 선수 유니폼 입고 나오겠다. 매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에 등판시켜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지 설명해드리면요. 네. 국민의힘 경선이 5월 3일까지 끝납니다. 대선이 6월 3일이죠. 그럼 30일 전까지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예요. 대선 후보 등록이 언제부터입니까? 5월 10일부터거든요. 자, 그러면 경선 끝나고 한덕수 대행이 다음 날인 5월 4일에 국무총리 그만두고 출마 선언을 해요? 매우 부자연스럽죠. 바로 그 다음 날에. 그러면 더 일찍 등판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경선을 한창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초를 치면서 등판한다?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이 후보 등록이니까 그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5일 사이에 단일화 협상을 하고 네. 여론조사를 하고 단일 후보를 정해요. 이것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그 여론조사할 때 안심번호 받아서 하잖아요. 통신 3사. 그 안심번호는 열흘 전에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구체적인 플랜을 짜보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동할 수 없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을 국민의힘 의원 5, 60명이 왜 한덕수 출마 촉구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5, 60명은 설이고 예. 실제로 실행된 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누군가는 어디선가 그런 기획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선 전국이 되면은 여의도에는 수백 수천 개의 기획서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서 자기가 책상머리로 기획서를 쓰면서 이건 정말 대단한 구상이야 이렇게 자기 그럴 수 도취에 있죠. 빠지는 예, 분들이 예.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건 대단히 자연스럽지도 않고 명분도 없고 디테일을 집어넣어 보면 실제로 실현 가능성도 거의 굉장히 떨어진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씀 주시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그 5, 60명이 그 요구를 하려다가 말았다는 것 역시도 그냥 하나의 썰에 불과하다는 정도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명단을 본 적도 없고 기자회견이 실행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성현 전 대변인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뻔뻔한
뻔뻔함으로 딱 가리고 바로 나올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테일을 넣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경선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도 마치 국무위원들과 함께한다는 말이 총리직을 지키겠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또 국무위원들도 사표 내고 캠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건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거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한독수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심판보다 갑자기 옷 갈아입고 뛰겠다는데 누가 안 말려도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뻔뻔함을 이게 무장을 해가지고 저는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강 부대변인께서는 들어가신 분도 비판하시고 아직 안 나오신 분도 뻔뻔하다고 비판하시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로 이런 걸 안다면 단호하게 말을 해서 의심의 여지를 끊고 여론조사에도 그 대선 후보 관련해서 날 빼달라고 언론조사에서 언론사 그걸 넣던지 안 넣던지 간에 본인이라도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나는 대선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딱 내버리면 뭐 이런 논란이 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지금 정치밥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여태껏 봐온 거는요.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저게 가능하겠어? 라는 거를 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이 상상력에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 맞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죠. 그리고 그게 명분에 맞느냐 아니에요. 지금 명분도 없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모든 거에 대해서 명분을 주는 가장 큰 건요.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나오면요. 제가 보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네. 이제 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정치권에 등판해서 여러 가지 공격도 받아보고 비판도 받아보고 대선 주자로서 실제 행보를 시작하기 전의 지지율이잖아요. 저렇게 정치권 바깥에 있는 분들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상처가 안 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등판하면 그때부터 지지율이 빠져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네. 국내에 들어오시고 20일 만에 드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도 지금 뭐 리얼미터에서 8.6%가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등판을 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박을 하려는 건 아닌데 네. 이걸 첨언을 좀 드리면은 이게 등판을 했다 안 했다는요 보통 이제 정치 뉴스에서 다뤄지느냐 아니냐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외교 측면에서 다뤄졌었잖아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요 이미 정치면에서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 정치 인사예요 사실상. 그리고 총리하면서 청문회도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지금 반기문 사례를 드는 것보다는 저는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를 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당시에 나가냐 말을 두고 얼마나 마이크를 언론에서 들이댔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저 나갈랍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반응을 보고 계속 언론에서 노출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어쨌든 지지율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과 정당과 함께 교집합이 생기면서 페어링이 되고 밖에서 뛰고 있다가 밖에서 뛰는 것보다 정당 지원을 받아야겠거니 해서 다시 들어와서 후보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그거랑 좀 다른 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게 3월 4일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7월 29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의 4개월하고도 20여일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나오면 바로 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몇 개의 공격만 받아도 저 지지율이 유지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요거 이제 입장 하나만 전달해드리면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것은 해당 행위다. 국민의힘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라고 이야기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트럼프와의 통화에서도 뭐 대선 출마합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아마도 미국이 아닌 한국 어디선가에서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뭐 한덕수 권한대행 말고는 어디서 나왔겠느냐 등등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된 여러 뭐 대선 차출론 관련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이럴 때는 굳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 대선 정말 그 심판으로서 혹은 뭐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만 난 존재할 것이다. 그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정도는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좀 클리어할 것 같은데 굳이 그 얘기를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상황도 아닌데 그 얘기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워낙 궁금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점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커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경선 룰 때문에 또 좀 논란이 있군요. 네, 민주당이 이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두관 전 의원하고 김동연 지사 측은 이거 국민 경선 원칙을 파괴했다 하면서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도 다시 재고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 참여 경선과 국민 경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 어떻게 건가요? 다른 거예요? 이제 국민 경선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권리당원 당원들한테 50%의 지분을 주고 예? 나머지 50%의 지분을 자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 뽑는데 국민 선거인단으로 투표하실 분 등록해 주세요라고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 경선. 네, 국민 경선 이게 네.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지난 대선 경선에도 우리가 이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1인 1표씩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예? 나머지 50%는 그에 준하는 뭐 100만 명의 권리당원이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100만 명의 여론조사를 안심번호를 적용해서 여론조사를 100만 명에게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후보를 선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4개 권역으로 돌아가면서 순회 경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순회 경선을 하는 동안에는 그 당시에 당원 권리당원들이 투표했던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마지막 날 합산을 해서 발표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선이랑 국민 참여 경선은 반영 비율의 배분은 똑같아요. 네. 50, 50이에요? 네. 투표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투표 네, 방식에만 차이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 경선이고 경선이고 국민 참여 경선은 여론조사에 여론조사를 응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개. 근데 이제 더 큰 차이는 뭐냐면 네. 이 국민 경선 같은 경우는 음. 내가 원하면은 투표하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음. 이 국민 참여 경선은 근데 전화가 오면은 받아서 하는 거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지난번 대선 3년 전에 대선 경선 당시에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사실 상당 부분 결과가 왜곡되고 오염됐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이른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네, 저희 네.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역선택으로 통해 가지고 사실 역선택이라는 것도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종교, 특정 세력이 선거인단으로 대거 신청을 해가지고 선거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지금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이 당원 주권이 훼손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좀 당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 아까 뭐 특정 종교가 개입됐거나 뭐 역선택 등등으로 결과가 오염되고 왜곡됐었다고 하는데 그런 명확한 근거는 있어요? 그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하건대는 네, 그렇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잖아요. 계속 이기고 있던 후보가 딱 한 군데서만 특별히 납득이 되는 이유가 없이 이것이 조금 성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때 네. 납득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서울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가 굉장히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서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서 막판에 이낙연 후보가 크게 득을 보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세간에서 보기에는 다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경선 룰을 바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막판에 이낙연 후보에게 패할 뻔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0.001%의 가능성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서 그런 의중이 반영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제가 이제 부대변인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어떤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가가 상당히 예민한데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사실 뭐 결과가 똑같다 막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룰을 하든. 어떤 룰을 하든. 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성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정성에 있어서 당원의 주권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 정도로 제가 근데 가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자,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에 민주당 대표 연임할 때 득표율이 85%였습니다. 그 이전에 2022년에 당대표 될 때도 이미 77%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힘은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민주당 내에서 최소 85% 이상이고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룰을 택해도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가 될 텐데 네. 왜 강자로서의 아량을 발휘해주지 않고 저렇게 김동연 지사나 또 김두관 전 지사는 경선 룰에 저렇게 반대하는데 국민 선거인단 모집해서 하는 거 2017년에도 했고 2021년에도 했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들었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선출했던 룰인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바꿀까? 아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할까? 이런 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인 점은 이것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 그 룰을 안 바꾸면 팽팽해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못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뒤집든 뭐 안 뒤집든지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이 아니라 뭐 결과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돼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국민들은 정치를 볼 때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잖아요. 강자가 왜 아량을 보여주길 원하냐. 정치인과 개별 국민의 관계에서는 개별 국민은 그 약자인 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자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일말의 아량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정말 힘이 약한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 정치인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는 이 지점에서 아주 생각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량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말씀드렸듯이 네. 다른 특정 세력이나 외부 세력이 침입을 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는 건데 그것은 아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당 내에서 당의 후보를 뽑는다는 건데 뭐 외부에서 말하기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저쪽 민주당 후보가 안 되면 그건 부정선거일 거예요.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아니 해외에 있는 당원만 해도 그분들만 투표해도 이재명 후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전 옛날에 DJ가 그랬잖아요. DJ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자기가 될 거 뻔히 알면 총재이던 시절 자기가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경쟁자들한테 나와라. 너들도 나와야지 이게 살지 않겠냐 이러면서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는 게 본인에게 과연 득이 될 것인지 좀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전 네. 이거보다 더 심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위성 정당으로 해서 같이 비례대표 받았던 저 정당들 심지어 조국 혁신당까지도 대선 후보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 사실상 기생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기생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분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도 하자. 그거 하면은 이재명 후보 지겠어요? 안 져요. 왜냐면 민주당의 파이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그 위성 정당들마저도 기생 정당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오픈 프라이 문제는 정당법에 그게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과 우리가 만약에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십 년간 돈을 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당의 후보를 내가 돈 낸 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어떤 룰로 하든지 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근데 큰 틀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국민의힘도 일반 국민 50, 그다음에 당원 투표 50이죠. 민주당도 일반 국민 50, 네. 당원 투표 50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당이 지금 같은 네, 룰을 같은 택했다 룰인 이렇게 거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뭐 국민의힘도 똑같은 룰을 하면서 왜 그걸 가지고 지적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저기 1차 경선은 네. 국민 여론조사 100%로 가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컷오프를 이제 할 땐. 예비 경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2012, 2017, 2021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에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발하는 후보들은 왜 그때처럼 국민 경선인단 모집해가지고 안 하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일말의 역전 가능성조차 허용을 안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혹시 민주당이 전에
룰로 한다고 국민의힘이 뭐 더 좋아질 거나 이런 거 있는 아니 건 그러니까요. 없죠? 우리가 네. 뭐 달라지는 건 없는데 없죠.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 강자가 조금도 아량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면 일반 국민한테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뀐 룰로 아니, 하면 아니 이거는- 시스템을 지키자는데 무슨 아량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도둑놈이 충분히 들어와도 내가 제압할 용기와 능력이 있으니까 도둑놈 들어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누가 할 일 없이 그 민주당 경선까지 가가지고 뭐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탄핵 심판 때 탄핵 전국대 이 주말에 나가서 그 강성 지지 못 봤습니까? 전한길 씨 뭐 어디 전국을 돌면서 막 사람들 수만 명씩 모이는데 그분들이 그런 작정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선택이라는 유령이 네. 지금 떠오르고 그러니까 있다는 저희가 거죠.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문을 닫아야지. 그럼 문을 열어놔요? 왜 들어와도 우리가 때려잡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연필층 당원이 500만이라면서요.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렇게 할 만한 그 한가한 분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심과 민심의 괴리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심하고 민심이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후보를 뽑으면은 안 될까봐. 근데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 당이 지는 거예요. 그 당에서 저렇게 해서 민심하고 괴리된 후보를 뽑았다. 그래서 선거에서 졌다. 그 당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왈가왈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개혁신당은 실질적으로 경선이 없었잖아요. 거기 후보 한 명 놓고 찬반 투표만 했으니까 뭐 제가 그 사정을 이해는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안 나오셔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제발 나와달라고 했는데 뭐 안 나오시는 거 어떡합니까? 네. 자, 명태균 관련 소식 짧게만 좀 전해드리고 끝낼까요? 전달만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본인의 SNS 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들어갈 땐 그렇게 시끄러운데 나올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나오네. 일단 본인이 뭐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다시 시끄러워지겠죠. 네. 근데 콜로세움 철창에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뛰쳐나와 서 있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예.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환호할까?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짜르가 짜르가 러시아 아니야? 아니 콜로세움은 로마 아니? 여튼 뭐 네. 명태균 씨의 이런 이야기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 거짓을 강요한 사람은 없었던 것 없습니다. 같긴 예, 한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마 이제 진짜 뭔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네. 폭로를 하겠지요. 네, 그건 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뭐 폭로 안 하겠습니다. 요즘에 국산 한우 대창으로 만든 한우 대창 쭈꾸미 끓이면 쪼그라드는 쭈꾸미가 아닙니다. 이거 폭로합니다. 완전히 통통한 쭈꾸미만 사용했다는 점. 장르만 쇼핑몰에서 특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심지어 무료 배송까지 책임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만 쇼핑몰 들어오시면 통통한 쭈꾸미와 국산 한우대창으로 만든 한우대창 쭈꾸미를 맛보실 수가 있고요. 집에서 6분만 딱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6분. 이건 폭로가 아니라 속보인 것 같습니다. 속보 쪽으로 갈까요? 네. 속보로 하시죠. 긍정적으로. 특종? 네. 네. 쪽이 낫겠네. 특종으로 단독으로 갈게요. 하시죠. 단독. 너무 지금 조롱당하는 기분이. 깜짝 놀랐네. 네. 아. 장르만 쇼핑몰 저 영상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그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 비대위원장, 네. 지금 현재는 선거관리위원장이죠. 네.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황우여 위원장을 모실 텐데 과연 국민의힘 경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황우여 위원장 오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언제 오세요, 이분? 지금요, 여기 지금요? 계십니다. 여기. 2분 후에. 네. 대신 좀 물어봐 드릴게요. 네. 한독수 차출론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거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제가 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